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식이 노후를 책임진다는 말. 평생을 들어온 이 말이 오늘날에도 과연 유효할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70살의 한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노후 자금 1억 원을 내어 손녀가 먼 영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오직 후손의 앞날이 창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그녀는 핏줄의 정은 의심할 필요가 없으며 피는 물보다 진하기에 결코 식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돈을 받자마자 다음 해에 그녀라는 짐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몰래 이민을 가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졌고 잊혔으며 그들의 새로운 삶에서 철저히 차단되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그녀가 중병으로 쓰러져 홀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자신의 운명에 짓눌려 외로 이 삶의 끝자락에 섰다고 생각한 순간 병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그녀는 흐릿한 눈물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뜻밖의 재회는 지난 1년간 철저히 감춰졌던 비밀을 파헤치게 됩니다. 대양을 건너 벌어진 이 가정 비극은 과연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온갖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손녀는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내 이름은 이정숙, 올해 70입니다. 동네 이웃들 눈에 저는 복 많은 할머니입니다. 아들 진우는 잘나서 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얻었고 제게는 마음 따뜻한 손녀 하은이도 낳아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의 이면에는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은 피땀이 한 푼 두 푼 쌓여 만들어졌다는 것을요. 하은이는 어릴 때부터 저를 유독 따랐습니다. 진우와 며느리 지연은 일 때문에 바빴고 하은이는 거의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때 아기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짧은 팔을 벌려 제 품에 와락 안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매일 하교 후 가장 먼저 부엌으로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땀이 송골송골 맺힌 작은 얼굴로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했어요? 그 아이의 어린 시절은 제 부엌의 맛있는 냄새와 함께 자라났고 제 노년 또한 그 아이가 있었기에 가장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은이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이자 제 평생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은이가 자신의 실력으로 영국 런던의 그 세계적인 디자인 스쿨에 합격했을 때 저는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거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의 가족 회의는 숨막힐 듯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식탁 위에서 며느리 김지연은 A 사용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빽빽한 영어와 숫자가 인쇄되어 있었죠. 학교에서 온 학비 명세서였습니다. 학비만 1년에 하나로 약 7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숙사비, 생활비, 보험료까지 더하면 지연의 목소리에는 쉽사리 감지하기 힘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해에 적어도 1억 5천은 준비해야 해요. 1억 5천만 원. 이 숫자는 거대한 산처럼 모두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들 박진우는 소파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워대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더니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집을 팔죠. 하은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하은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철들게도 고개를 저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아빠, 엄마, 저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강한 척하는 손녀의 작은 얼굴을 보자 제 마음은 마치 거대한 손에 꽉 쥐어지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안 됩니다. 제 손녀 하은이가 돈 때문에 하늘로 날아오를 날개가 꺾이는 것을 절대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수십 년간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 앞에서 그것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고무줄로 가지런히 묶인 낡은 통장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통장 하나하나에는 지난 수십 년간 제가 반찬값에서 아낀 동전 한 푼, 젊은 시절 부업으로 번 피땀 한 방울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팔면 안 된다. 저는 모든 통장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했습니다. 그건 너희 집이다. 돈 문제는 할미가 어떻게든 해볼게.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가족들 몰래 혼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만기가 제각각이고 이율도 다른 정기예금 통장들을 하나하나 해지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중도, 해지로 깎여나가는 이자들을 보며 마음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반짝이던 하은이의 두 눈을 떠올리니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총 1억 500만 원의 노후 자금. 저는 그중 1억 원을 아들의 손에 소중히 쥐어주었습니다. 진우야,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1억이다. 내가 가진 건 이게 전부야.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봐라. 저는 다시 며느리 지연을 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돈은 하은이 공부시키라고 주는 돈이다. 너희 쓰라고 주는 게 아니야. 한 푼도 빠짐없이 아이한테 써야 한다. 진우와 지연은 그 묵직한 돈 봉투를 받아들고는 감격에 겨워 제게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지현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꼭 효도할게요. 어머님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어머님은 저희 집의 큰 은인이세요. 아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저희가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그 순간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든든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저축으로 안정된 노년과 손녀의 밝은 미래를 맞바꿨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하은이를 떠나보내던 날은 맑은 여름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커서 처음으로 제 곁을 이토록 멀리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꼭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제 목덜미에 뚝뚝 떨어뜨리며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제 귓가에 반복해서 속삭였습니다. 꼭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열심히 공부해서 큰돈 벌어서 돌아와서 효도할게요. 할머니 더는 고생 안 시킬 거예요. 저는 웃었지만 눈물은 말을 듣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머니에서 제가 직접 만든 작은 복주머니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할미는 하나도 안 힘들어. 너야말로 밖에서 혼자 조심해야지. 이 복주머니 안에 쑥이랑 절에서 받아온 평안 부적이 들어있어. 베개맡에 두면 할미가 옆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은이는 복주머니를 쥐고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옆에서 시계를 보며 초조한 눈빛으로 재촉했습니다. 자, 하은아, 늦겠다. 어서 들어가. 저는 손녀가 3번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뒤돌아보며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 작은 모습이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제 손으로 떠나보낸 것이 제 남은 인생의 유일한 의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출국장 문 너머로 갈라진 것이 비단 만리 타양뿐만 아니라 저와 이 가족 사이에 점점 더 차가워질 온도였다는 것을요. 하은이가 영국에 간 첫 달, 집안 분위기는 아들 내외가 약속했던 것처럼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진우는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와 자기들 집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연은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일부러 몇 가지 더 만들곤 했습니다. 식탁에서는 핸드폰을 세워놓고 런던에 있는 하은이와 영상통화를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제가 일주일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흥분과 피곤함이 섞인 손녀의 얼굴을 보며 그 아이가 들려주는 이국 땅의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런던의 물가, 변화무쌍한 날씨, 학교 도서관이 얼마나 큰지, 룸메이트인 자메이카 여자아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는 그 서양식 이름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아이가 신나서 이야기할 때의 그 표정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날 때마다 하은이는 카메라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달콤한 외침은 제 일주일의 외로움을 모두 녹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스함은 마치 가을 햇살처럼 하루가 다르게 짧아졌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까, 진우가 저를 데리러 오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엄마, 회사에 요즘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야근해야 해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식탁의 반찬도 정성껏 차린 사첩 반상에서 동네 반찬 가게에서 사온 도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어떤 때는 과일이나 영양제를 가져다 주고는 10분도 채 앉아있지 않고 서둘러 떠나곤 했습니다. 저는 살이 분별 못하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애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점점 식어가는 관심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정말 불안하게 만든 것은 저와 하은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조금씩 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제가 다시 주말에 영상통화를 기대하고 있을 때 진우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댁 인터넷이 너무 낡아서 하은이랑 영상통화할 때마다 너무 끊겨요. 두 마디 하면 끊어지고요. 이렇게 하죠. 앞으로 하은이가 집으로 전화하게 할게요. 저희가 받아서 스피커폰으로 들려드릴게요. 음질이 더 깨끗할 거예요. 이상했지만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 낡은 인터넷은 정말 자주 불안정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제 손녀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은이가 전화를 걸어오면 진우가 스피커폰을 켜서 우리 할머니와 손녀가 몇 마디 나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지연이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자, 하은아, 너 거긴 벌써 한밤중이잖아. 어서 자야지. 그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는 전화마저도 전달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방금 하은이랑 통화했어요. 진우는 전화기 너머로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걔가 요즘 과제가 엄청 많대요. 중요한 보고서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다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래요. 언제 다시 전화한다고는 안 하더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걔가 그렇게 바쁜데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한 번 또 한 번의 기대는 한 번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치 신호탑 아래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늙은이 같았고 저와 손녀를 연결해주던 그 탑은 아들과 며느리에 의해 조금씩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이웃에 사는 김 여사와의 잡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 아래 작은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붙잡고 비밀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축하해요. 진우네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나 봐요. 정말 효자네, 효자야.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사요? 아니요, 그런 말 없었는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어머, 나한테까지 비밀로 하려고? 아이고. 김 여사는 더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요. 진우네 집 맞죠? 어제 조카 집 알아봐 주러 부동산에 갔다가 딱 붙어있는 매물 광고를 봤지 뭐예요. 구조, 평수, 사진까지 똑같더라고.
광고에는 집주인 급매, 이사로 인한 급처분이라고 쓰여 있던데 그녀는 사진을 가리키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분명 하은이가 유학 갔으니까 시내랑 더 가깝거나 학군 좋은 큰 집으로 옮기려는 거겠지 하고. 맞죠? 진우 정말 효자네. 사업으로 성공해서 어머니 모시고 호강시켜 주려는 거잖아요. 김 여사가 그 뒤에 무슨 말을 더했는지 저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눈은 핸드폰 화면 속 그 익숙한 제가 수많은 주말을 보냈던 것일 사진과 그 아래 이사로 인한 급처분이라는 눈에 밝히는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피는 순식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사. 그들은 제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급처분. 왜 급하게 팔아야 했을까요? 끔찍한, 이전에는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이 차가운 독사처럼 불쑥 튀어나와 제 심장을 옥죄어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뜩 신이 난 김 여사에게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억지로 지어 보이며 황급히 말했습니다. 네, 애들이 마음을 썼네요. 저 갑자기 가스불 켜놓은 게 생각나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거의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문의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기 옆에 앉아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번호를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마음속에 그 끔찍한 추측은 미친 듯이 자라나는 덩굴처럼 밤낮으로 저를 얼검에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한 가닥 교활한 자기기만적인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 오해일 거야. 그냥 환경을 바꾸고 싶었는데 아직 나한테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거겠지. 진우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릴 때부터 내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어떻게 친어머니를 버리는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반복해서 위로하며 거의 설득당할 즈음 전환점, 아니 마지막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시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진우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제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열정적이고 친밀한 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저희랑 지연이가 가서 밥 먹을게요. 하은이 학교가 방학이라서 제대로 영상 통화 한번 하려고요. 엄마가 하은이 많이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는 전화기를 쥔 손이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벌써 반년 가까이 제 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좋은 소식은 마치 한 줄기 금빛 햇살처럼 제 마음속의 모든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냈습니다. 저는 즉시 이전의 모든 의심을 구름 너머로 던져버리고 연신 대답했습니다. 시간 있지, 시간 있고 말고 난 매일 시간이 있단다. 그 주말 저는 마치 설날을 준비하는 아이처럼 이른 아침부터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점잖은 옷을 꺼내 입고 시장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솥 끓였습니다. 그리고 보온솥에 조심스럽게 담아 아들이 오기만을 기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예쁜 선물 상자를 제게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사온 영양제예요. 제때 챙겨 드시고 몸 잘 챙기셔야 해요. 진우도 제 보온솥을 들어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무거운 걸 직접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다음에 저희가 와서 가져갈게요. 그날 저녁 식사는 성대한 잔치 같았습니다. 지연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 한상 가득 음식을 차렸습니다. 식탁에서 그들은 제게 계속 반찬을 얹어주며 진우가 최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승진할 것 같다는 이야기, 지연의 부업도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 하은이가 영국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희망에 차 보였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마침내 하은이와의 영상 통화를 기다렸습니다. 화면 속 손녀의 익숙한 얼굴을 보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은이도 저편에서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학교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해서 1등을 했다며 제게 트로피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카메라를 향해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저 대단하죠? 졸업하면 할머니 런던으로 모셔서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래, 할미가 기다릴게. 저는 목이 메어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느꼈던 행복을 되새기며 이전의 모든 것이 제 스스로의 망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는 여전히 효심이 깊고 내 가정은 여전히 온전하다고 그 만족감과 안도감을 안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가장 편안하게 잔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고요함 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방을 나오니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진우의 글씨로 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저랑 지연이는 먼저 처리하러 갔어요. 아침은 냉장고에 있으니 데워서 드세요. 집에서 푹 쉬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닭백숙을 한 솥 끓여 직접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오전 내내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인 후 오후에 묵직한 보온통을 들고 버스를 타고 기쁜 마음으로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익숙한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맑은 소리가 울렸지만 문 너머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핸드폰을 꺼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에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로 꺼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조수처럼 제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퍼져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집스럽게 초인종을 몇 번이고 눌렀습니다. 그 소리는 텅 빈 복도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리고 외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옆집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들 옆집에 사는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내밀어 저를 보고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네 찾으세요? 네, 저는 급히 물었습니다.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서요. 어머, 모르셨어요? 최 여사의 얼굴에 깨달음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섞여 있었죠. 그 사람들 지난주에 떠났어요. 떠났다니요. 제 머리가 윙하고 울리며 그 두 글자를 거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최 여사는 신나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그러던데 하은이가 영국에서 공부하는데 부모로서 마음이 안 놓여서 아예 온 가족이 다 거기로 이사가서 같이 지내기로 했다고요. 거기서 사업도 해볼 거라고 하던데요. 정말 복도 많지. 우리 같은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제가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친절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주 급하게 가더라고요. 무슨 수속 밟고 하느라 지난주에 밤중에 공항으로 갔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큰일에 어떻게 어머님이 배웅도 안 나오셨나 하고. 아, 그 사람들이 어머님께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랬나 보네요. 서프라이즈, 제 손에 들려있던 보온통이 쾅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닭 국물이 뚜껑 틈새로 흘러나와 제 발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그 저녁 식사는 가족 모임이 아니라 해산식이었던 것입니다. 제게 보였던 모든 친절은 탕하의 회개가 아니라 마지막 마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을 바꾸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바꾸려던 것이었습니다. 저라는 늙은 어머니라는 짐이 없는 완전히 새롭고 가벼운 인생을
그들은 심지어 제 면전에서 작별 인사를 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따뜻하고 거짓말로 가득 찬 만찬으로 이 무언의 요기를 마침표 찍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발이. 최 여사의 외침이 제 귓가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과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저의 뜨거웠다가 무정하게 짓밟힌 마음과 함께 천천히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제가 직접 끓인 가장 따뜻한 닭백숙 한 그릇으로 저를 6이라는 단두대에 올려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은 최 여사의 놀라움과 동정이 가득한 얼굴과 바닥에 그 차갑게 식어가는 닭 국물에서 멈춰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이미 제 집의 차가운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집안은 불을 켜지 않아 제 마음처럼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저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그 텅 빈 낡은 집에 스스로를 가두고 어떤 전화도 받지 않고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걱정되어 몇 번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문을 사이에 두고 쉰 목소리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들 진우와 며느리 지연의 번호를 몇 번이고 눌렀습니다.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언제나 그 차갑고 감정 없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그 익숙한 번호는 마치 끊어진 연줄처럼 그 다른 한쪽은 제가 다시는 닿을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저는 지연의 친정에 연락해 무언가 알아내려 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었지만 상대방은 제 신분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우물쭈물하더니 저희도 잘 몰라요. 젊은 애들 일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는 말로 서둘러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유일한 아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거대한 배신감과 버려졌다는 고통이 조수처럼 저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진우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그가 장가가고 아이를 낳기까지 저는 제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자부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을 때 저는 아끼고 아껴주고 피아노를 사주었습니다. 그가 결혼할 때 집을 사야 했을 때 저는 제 모든 저축을 꺼내 계약금을 보태주었습니다. 하은이가 태어난 후에는 제 모든 심혈을 이 손녀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노후 자금, 재관값이나 다름없는 1억 원을 꺼내 손녀가 꿈을 좇도록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안정된 노년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얻은 것은 계획된 소리 없는 추방이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종종 거실에 혼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심지어 병적으로 제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무슨 일을 제대로 못해줬나? 내가 늙고 병들어서 그들의 짐이 된 건가? 이런 자기 고문은 어떤 비난보다 더 아팠습니다. 끝없는 고통과 자기 회의 속에서 제 유일하고 마지막 남은 생각은 오직 영국에 있는 손녀 하은이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 낡은 전화기 옆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올지 모를 전화를 놓칠까봐 외출도 못하고 샤워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상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저편에서 하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전화기는 죽은 듯이 침묵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이미 모두 하은이에게 주었고 이제 저는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몇십만 원의 기초연금과 통장에 남은 약간의 예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수십 년간 마셔온 아침차도 끊었고 종종 흰죽의 장아찌 하나로 하루를 때웠습니다. 전기를 아끼기 위해 집안의 등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절대 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체면을 버리고 새벽에 동네에 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따라 재활용품 수거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워온 페트병, 낡은 신문, 종이 상자들을 하나하나 밟아 납작하게 만들고 묶어서 재활용 센터에 가져가 시큼한 냄새가 나는 동전 몇 푼과 바꿨습니다. 이웃 김 여사는 보다 못해 종종 집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샀다는 핑계로 제게 신선한 고기나 과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베란다에서 그 더러운 재활용품들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키운 아들에게 낡은 가구처럼 버려졌다고요? 제 모든 자부심, 모든 존엄은 그 소리 없는 유기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은 손녀에 대한 그 희미한 기다림뿐이었습니다. 날들은 그렇게 고독과 빈곤, 그리고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 흘러갔습니다. 저는 마치 마을 어귀에서 옛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늙은 나무 같았습니다. 비바람에 시달려 가지와 잎이 점점 시들어가면서도 아직 고집스럽게 먼 곳을 향해 마지막 앙상한 가지를 뻗고 있는 나무처럼 고독한 날들은 녹슨 무딘 칼처럼 하루하루 제 몸과 의지를 갉아먹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듬해 겨울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날씨는 춥고 습했고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랜 영양실조와 심신세약으로 몸이 이미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평소처럼 나일론 자루를 끌고 동네 재활용품 수거 장소에서 종이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찬 바람이 불어오자 저는 가슴에 격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에 짓눌린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눈부신 흰 천장과 짙은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던 김 여사가 저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선고서 같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다행히 빨리 병원에 와서 생명의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아 즉시 심장 도관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온갖 관을 꽂은 채 의사와 간호사들이 제 주변을 분주하게 오가는 것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두려움도 살고 싶은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감각한 안도감 같은 것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수술비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될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들도 제게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저 제 자신의 고개 끄덕임, 살고자 하는 의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저 멀리 하늘가에서 이미 저를 잊어버린 아들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1년 넘게 소식 한 번 없고 어쩌면 저를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을 손녀를 위해서일까요? 저를 1년 넘게 지탱해온 그 기다림이라는 신념은 제가 쓰러진 그 순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고독하게 소리 소문 없이 이 차가운 도시에서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죽는 게 낫겠다. 죽으면 더는 매일 그 텅 빈 집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고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되고 매일 밤 그리움과 심장의 통증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될 테니까. 제 마음은 고인물처럼 다시는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 의사 선생님께서 상태가 좋지 않아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바로 준비할게요. 저는 눈을 감고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세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는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세계는 오직 끝없는 어둠과 피로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의 사회복지사 장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녀는 매우 따뜻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병상 옆에 앉아 조곤조곤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많다며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산다. 제 평생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을 위해, 중년에는 아들을 위해, 노년에는 손녀를 위해, 이제 그들 모두 저를 원하지 않는데 그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의 침묵과 비협조는 의사와 사회복지사 모두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몸의 병은 고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의 죽음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가고 제 생명도 창밖의 햇살처럼 조금씩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 의식이 점점 흐릿해져 거의 그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려 할 때 저는 병실 문 밖에서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급한 발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애 끓는 울음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 목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제 죽은 듯한 세계를 갈라놓았습니다. 제 심장, 이미 뛰기를 포기했던 그 심장이 격렬하게 수축했습니다. 그 절망과 죽음의 고요를 뚫고 나온 외침은 마치 열쇠처럼 제 봉인된 기억을 순식간에 풀어주었습니다.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렇게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고집이 섞인 억양으로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은이다. 내 하은이가 돌아왔다. 이 생각은 마치 강력한 전류처럼 제 온몸의 마비를 꿰뚫었습니다. 이미 살기를 포기했던 제 심장은 이 순간 이 목소리를 위해 미친 듯이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고 그 아이에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목에서는 허허하는 불분명한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젊은 여성이 회오리 바람처럼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는 검게 변해 있었으며 예전에 윤기 나던 긴 머리는 장거리 비행으로 건조하고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진한 파란색의 영국 여권을 꽉 쥐고 있었고 몸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늙고 산소 호흡기를 꽂은 얼굴에 닿았을 때 그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제 병상 앞으로 달려와 통곡이 아닌 극도로 억눌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싶었지만 제 손등에 빽빽하게 꽂힌 주사 바늘에 닿을까봐 그저 무력하게 손끝으로 제 이불깃을 반복해서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짧았고 간호사가 곧 들어와 온화하게 그녀에게 먼저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세 걸음마다 한 번씩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어미 짐승처럼 고통과 아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사회복지사장 선생님이 다시 제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제 흐릿한 눈동자 속에 다시 타오르는 작은 불씨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정숙 어르신, 손녀분이 돌아왔어요. 이미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르신을 살려내겠다고 하더군요. 이제 수술 받으실 거죠? 저는 그녀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천천히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어떻게 제가 쓰러진 것을 알았는지, 어떻게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 돌아왔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있는 한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고아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수술은 위험했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이 희미한 채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아주 꽉 쥐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겹게 눈을 뜨자 역광 속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곽은 익숙했지만 그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피로와 상처가 낯설었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제 이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불에 댄 것처럼 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아주 살며시 제 손끝으로 그녀의 손바닥을 긁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은 우리 할머니와 손녀 사이에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소리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서워서 울거나 제가 그 아이를 위로하고 싶을 때 저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걱정 마, 할미가 있잖니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익숙한 신호를 느끼자 하은이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보며 쉰 목소리로 그동안 의도적으로 봉인되었던 지난 1년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런던에서 보낸 생활은 겉보기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박진우와 김지연은 약간의 전문 기술 덕분에 런던에서 평범한 사무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이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집세와 하은이의 학비를 제하고도 여전히 괜찮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주말에는 현지인들처럼 시장 구경을 가고 애프터눈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항상 이 평온해 보이는 집에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이 집에서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할 때마다 그녀의 어머니는 즉시 핑계를 대며 둘러댔고 아버지는 늘 침묵하거나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는 말로 화제를 끝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벽처럼 그녀와 할머니 사이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부모님이 새로운 삶에 점점 더 녹아드는 모습을 보며 그저 그 불안감을 마음속에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위장을 완전히 찢어버린 그날 밤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디자인 과제를 하느라 밤을 새우고 물을 마시러 방을 나왔을 때 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낮지만 여전히 선명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망설임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지현아, 우리 정말 이렇게 계속 엄마한테 연락 안 해도 될까? 혼자 한국에 계시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만에 하나라도.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매우 짜증스러웠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꾸짖는 것 같았죠. 박진우 씨, 또 시작이네. 처음에 누가 그 지긋지긋한 환경, 떨쳐버릴 수 없는 인정의 짐들 다 싫다고 영국 와서 새 출발하자고 아우성이었는데 당신이잖아. 내 말은 그게 아니고 그냥 마음이 좀. 마음이 뭐가? 지연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내가 말했지. 불편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분 1억 원, 한 푼도 빠짐없이 다 하은이 학비로 썼어. 우리 둘은 10원 한 장 안 건드렸다고. 우리는 그분한테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겨우 여기서 안정 찾고 일이며 생활이며 다 제 궤도에 올랐는데 또 뭘 어쩌자는 거야?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힘이 없는 듯 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더 차갑고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당신 엄마 이제 70이야. 늙으면 병드는 건 피할 수 없어. 당신이 그랬잖아. 늙은 부모 모시고 살기 싫다고. 그러려면 그 낡고 불필요한 짐들은 완전히 버려야 하는 거야. 낡은 짐. 문 밖의 하은이는 짐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을 때 온몸의 피가 순간적으로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 눈에는 그녀에게 어린 시절에 모든 따뜻함을 주고 그녀의 미래에 희망을 주었던 할머니가
그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버려야만 하는 낡은 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기 위해 입을 막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눈물은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와 그녀의 모든 감각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해 남아있던 마지막 사랑과 신뢰는 모두 끝없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녀의 할머니가 정말 어머니의 말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구석에 짐짝처럼 버려졌을까봐 그날 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차가운 소파에 앉아 눈을 뜬 채로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가야 해. 그날 밤 런던의 창밖은 죽음처럼 고요했지만 하은이의 마음속은 천지가 개벽하는 듯했습니다. 날이 밝자 그녀는 평소처럼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인생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대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을 버리기로 마음먹은 두 사람 앞에서 어떤 질문과 눈물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딴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침대 및 상자에서 지난 반년 동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아끼고 모은 모든 돈을 꺼냈습니다. 0파운드가 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원래는 새 컴퓨터를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낭에 갈아입을 옷, 몇 벌, 여권,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이미 약간 빛바랜 할머니와 어린이 공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만 넣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할머니를 떠날 때처럼 아무런 쪽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하지만 다른 점은 그들은 버리기 위해서였고 그녀는 찾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해주셨던 지도 교수님, 자애로운 영국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아직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더듬더듬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 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만에 있는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아 즉시 돌아가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젊은 여성의 눈에 담긴 절망적인 사랑에 감동받아 즉시 학교 측에 연락해 긴급 휴학 수속을 밟아주었고 그녀의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인터넷에서 타이베이행 가장 싼 야간 비행기 표를 예매해 주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붐비는 인파 속에서 하은이는 이토록 외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재회하거나 이별하는 가족들을 보며 다시 한번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지금 어떤지, 돌아가서 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미약한 힘이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은 그녀에게 평생 가장 긴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수도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창에 기대어 끝없는 구름바다를 바라보며 핸드폰 속 할머니와의 사진을 몇 번이고 보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꼭 기다려주세요. 제발, 제발 기다려주세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시차 적응은커녕 여행의 피로도 잊은 채 여행 가방을 끌고 그토록 익숙했던 성북구의 할머니, 낡은 집으로 직행했습니다. 굳게 잠겨있고 문에는 얇은 먼지 층이 쌓인 그 문 앞에 섰을 때 그녀의 마음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복도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거의 절망에 빠졌을 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김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그녀를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은이, 하은이 맞니? 네가 어떻게 돌아왔니? 김 여사님. 하은이는 마지막 구명줄을 잡은 듯 외쳤습니다. 우리 할머니는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아이고, 네 할머니, 그분.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멀지 않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셨어. 어제 아침에 막 실려가셨는데 듣자 하니 아주 위중하시다고 하더라. 이 소식은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하은이의 팽팽했던 신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에게 감사 인사도 할 겨를 없이 짐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거리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기사님,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가주세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저는 하은이의 더듬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로 이미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제가 버려진 이 1년 동안 제 손녀 역시 거짓으로 가득 찬 감옥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독하게 기다리던 매일 밤, 그 아이도 지구 반대편에서 그리움과 의심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와 손녀는 마치 운명에 의해 갈라진 두 개의 별처럼 각자 어둠 속에서 운행하면서도 결코 서로를 향한 미약하지만 확고한 빛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이, 내 하은이가 만리길을 건너 겹겹의 거짓말을 뚫고 제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제게 빛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장 선생님이 다가와 하은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막 수술을 마치셔서 안정이 필요해요. 먼저 푹 쉬게 해드리고 기운 차리시면 그때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이불깃을 잘 여며준 뒤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저 안 가요. 여기서 지킬게요.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며 1년 넘게 매달려 있던 제 마음이 마침내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심되는 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작은 병실은 저와 하은이가 서로 의지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은이는 저의 모든 것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팽이처럼 매일 저를 중심으로 쉴 새 없이 돌았습니다. 새벽동이 틀 무렵이면 그녀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부드러운 수건으로 제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종류도 많고 복잡했지만 그녀는 종이에 표를 그려 어떤 약은 식전에, 어떤 약은 식후에, 한 번에 몇 알씩 먹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몇 번이고 제게 일러주었습니다. 병원 밥은 맛이 없었지만 그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메뉴를 바꿔주었습니다. 병원 탕비실의 그 작은 전기밥솥으로 제게 계란찜을 해주고 생선국을 끓이고 좁쌀죽을 쑤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음식의 향기뿐만이 아니라 오래도록 잊었던 집의 맛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생활은 극도로 절약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녀가 제가 식사를 마친 후에 제가 남긴 국물에 편의점에서 사온 가장 싼 찐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시큰하고 아팠습니다. 하은아,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마라. 할미한테 아직 돈이 좀. 할머니, 그녀는 항상 제 말을 웃으며 끊고 깎은 사과를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할머니는 지금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몸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시면 저는 뭐든 다 괜찮아요. 육체적인 보살핌 외에도 그녀는 한 줄기 햇살처럼 제 마음속에 어둡고 고독으로 잠식된 구석들을 조금씩 비춰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신문을 읽어주며 사회 뉴스나 재미있는 기사를 들려주어 제가 바깥 세상과 단절되지 않게 했습니다. 노트북을 켜서 런던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오래된 건축물과 재미있는 거리 예술가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며 마치 저도 그녀를 따라 그 먼 도시를 여행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어릴 때처럼 제 침대 맡에 엎드려
제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햇살이 좋은 어느 오후,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병실의 따뜻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오랫동안 누워있어 뻣뻣해진 제 종아리를 주무르며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젊고 집중하는 옆모습을 보다가 문득 제 마음속 깊이 억눌려 있던 가장 깊은 걱정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하은아, 할미 때문에 학업도 포기하고 혼자 돌아왔는데 후회하지 않니? 하은이의 마사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맑고 단호한 눈빛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저는 선과 색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 세상에 할머니가 없다면 그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에게는 사막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돌아온 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목소리에는 약간의 울먹임이 섞였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할머니만 계시면 제 집이 있는 거고 제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학업은 잠시 멈출 수 있고 미래는 다시 노력하면 되지만 할머니는 저한테 단 한 분뿐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가장 따뜻한 샘물처럼 이미 메마른 제 마음밭으로 천천히 흘러들어왔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달콤한 말을 듣고 아들의 확신에 찬 약속도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지금처럼 저를 이토록 안정되고 풍요롭게 느끼게 한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손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가 보호해야 할 작은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일 연여의 비바람 속에서 그녀는 이미 저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작은 나무로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마음속의 모든 의심,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순간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잃었고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정이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나 행운아입니까? 혈연보다 더 가깝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하은이를 되찾았으니까요. 병원에서 한 달여를 지낸 후 제 몸은 하은이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기적처럼 하루하루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제 회복 속도가 동년배 환자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마음속의 희망이라는 불꽃이 다시 타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하은이는 저를 위해 모든 수속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부르지 않고 더 안정적인 복지 차량을 빌려 저를 조심스럽게 병원에서 모셔 나왔습니다. 차는 익숙한 거리를 지나 마침내 제가 40년 넘게 살았던 그 낡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익숙하지만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그 철문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곳은 남편과 제가 힘들게 일궈낸 집이었고 제가 진우가 자라는 것을 지켜본 곳이며 또한 제가 1년 넘게 고독하게 기다렸던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부축해 얇은 먼지가 쌓인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가구들은 제가 쓰러지기 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공기 중에는 묵직하고 퀴퀴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공기 중의 먼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손 하나 까딱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마스크를 쓴 채 부지런한 작은 꿀벌처럼 혼자서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가구를 닦고 모든 바닥을 청소하고 모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와 햇살이 이 침묵하던 공간에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주한 뒷모습을 보며 문득 제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 집이 지금 그녀의 존재로 인해 다시 온기를 되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내보니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는 5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제 몸 상태로는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큰 고역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돌보느라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하은이를 거실로 정중하게 불렀습니다. 하은아, 저는 제가 평생 숨겨두었던 그 철제 상자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할미가 너랑 상의할 게 있다. 그 서류는 이 낡은 집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이 집은 저는 그 얇지만 묵직한 종이를 어루만지며 약간 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네 할아버지가 결혼할 때 돈 모아서 산 거야. 내 아빠가 이 집 마루에서 기는 법을 배웠고 너는 어릴 때 저 베란다에서 길고양이들 보는 걸 제일 좋아했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예전에 진우도 몇 번 말했었어. 낡은 집 팔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가자고. 근데 내가 아까워서 못 팔았어. 나는 항상 이 집이 있어야 우리 집이 있는 거고 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팔면 명절 때 너희가 돌아와서 볼 곳조차 없어질까봐 무서웠어. 저는 고개를 들어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다. 사람 마음에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큰 집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사람 마음에 뿌리가 있으면 어디를 가든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다는 걸. 이 집을 팔려고 한다. 저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을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멍해졌다가 급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이건 할머니랑 할아버지의 평생의 피땀이잖아요. 바보 같은 소리.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피땀은 살아있는 사람이 더 잘 살게 하려고 있는 거지. 사람을 과거에 가두려고 있는 게 아니야. 할미는 늙어서 계단 오르기 힘들어. 우리한테는 진짜 우리 집이 필요한 거야. 저는 펜을 들어 종이에 계산해 주었습니다. 제 손은 흥분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봤다. 우리 이 집 시내 중심에 있어서 위치가 좋아. 최근 실거래가를 보니 대략 15억 정도는 받을 수 있대. 15억이요? 하은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숫자는 분명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계획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전례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15억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는 잘 계획해야 해. 첫째, 일부를 떼서 병원 근처에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고 관리실 있는 새 아파트를 사는 거야. 클 필요 없어. 방 2개에 거실 하나면 우리 할머니, 손녀들이 살기 충분해.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미는 거야. 그건 우리 집이야. 누구도 쫓아낼 수 없어.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교육 자금. 하은아, 너는 반드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학업을 당당하게 마쳐야 해. 내 꿈이 집안일 때문에 중도에 꺾여서는 안 돼. 할미가 약속했잖니. 네가 최고의 디자이너가 되는 걸 보겠다고. 이 돈, 그리고 남은 돈은 저는 웃었습니다. 눈이 빛났죠. 그건 할미의 노후 자금하고 의료 예비비야. 가장 안전한 곳에 넣어둘 거야. 앞으로 내가 무슨 병에 걸리든 치료할 돈이 있게. 더는 너한테 짐이 되지 않게. 나는 안정적이고 존엄하게 우리 새 집에서 내 노년을 잘 보낼 거야. 저는 지금 재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명확하고 이성적이며 희망에 차서 제 자신의 미래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묵묵히 헌신하고 남이 짜주는 대로 살던 이정숙이 아니었습니다. 그 버려졌던 고통과 죽음과 스쳐 지나간 중병은 마치 큰 불처럼 제 몸의 모든 연약한 덩굴을 태워버리고 제 마음 깊은 곳의 강철처럼 단단한 모성의 본능을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보았습니다. 제 눈에 그 의심할 여지 없는 결심과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그저 다가와 저를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묻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결정을 하시든 저는 다 지지해요. 할머니가 계신 곳이 제 집이에요. 저는 그녀가 제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파는 것은 단지 낡은 집 한 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망과 희생, 그리고 무거운 추억으로 가득 찬 과거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15억 원의 무게로 저와 제 손녀를 위해 제 손으로 완전히 새롭고 안정되며 빚 없이 오직 희망만 있는 우리만의 집을 쌓아 올릴 것이었습니다. 낡은 집을 파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한을 풀어서인지 제 정신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하은이는 저와 함께 집을 보고 계약하고 각종 수속을 밟았습니다. 곧 우리는 병원 근처에 밝고 쾌적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우리 새 집은 크지 않았지만 구석구석 햇살과 희망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이는 제 미래 생활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저를 위해 동네 문화센터의 원예반에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삶을 하나하나 되찾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하은이의 비행기 표도 예약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폭풍이 다시 닥쳐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하은이가 새집 주방에서 새로 산 오븐을 연구하며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초인종이 급하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문구멍으로 내다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밖에는 1년 넘게 사라졌던 아들 박진우와 며느리 김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라해 보였고 얼굴에는 초조함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지연의 시선은 저를 넘어 하은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 녀석.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네가 말도 없이 사라져서 우리가 얼마나 미칠 뻔했는지 알아? 진우도 따라 들어와 하은이가 무사히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버지의 말투로 겁먹었던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여자애 혼자 밖에서 만약 무슨 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이어서 그들은 시선을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들이 1년 넘게 버렸던 어머니에게로. 그가 제 희끗희끗한 머리와 야윈 몸을 보았을 때 눈빛에는 복잡한 아마도 죄책감 같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쿵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혼자 버려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제 친엄마잖아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우리 가족 다시 잘 살아봐요. 그는 울면서 제 앞으로 기어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익숙했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낯선 그 얼굴을. 저는 분노하지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그 소리 없는 유기 속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손을 거두었습니다. 진우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우 선명했습니다. 일어나라. 바닥이 차다. 그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며 거의 죽을 뻔했을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혼자 의지할 곳 없이 나 대신 서명해 줄 사람 하나 없을 때 너희는 또 어디에 있었니? 하은이가 너희가 입으로는 그렇게 걱정하던 딸이 나를 찾기 위해 혼자 지구 반바퀴를 건너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너희는 어디에 있었니? 저의 질문 하나하나가 무거운 망치처럼 진우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심하게 떨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지금 후회하는 거 안다. 정말 후회하는 걸 수도 있고 늙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 봐 두려워서일 수도 있겠지.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미움이 아니라 깊은 피로와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야, 어떤 것은 깨지면 깨진 거야. 바닥에 떨어진 거울처럼 말이다. 네가 그걸 조각조각 주워 모아도 절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 온통 금이가 있고 그 금 하나하나가 너에게 그것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상기시켜 줄 테니까. 신뢰도 마찬가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이미 준비해 두었던 파란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들 앞에 던지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찻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 생각을 많이 했다. 내 뒤실도 다 정리해뒀어. 저는 그들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저의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결말을 선언했습니다. 나 이정숙은 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 명의의 모든 재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과 내 모든 예금을 포함해서 모두 내 손녀 박하은이 단독으로 상속할 것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직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훑어보며 마지막 말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너, 박진우, 내 아들, 어머니로서 나는 친지들 앞에서 네 험담 한마디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재산의 상속인으로서 너는 단 1원도 없다. 이것이 버려질 뻔했던 늙은이가 스스로에게 남기는 마지막 존엄이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독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붕괴와 애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들어가자. 손님은 혼자 진정하게 놔두고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우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 70년의 모정에 대한 마지막 한 가닥 환상도 함께 닫았습니다. 저는 용서가 미덕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일단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됩니다.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체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이미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낸 신뢰와 의지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우와 김지연은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아무리 울고불고 애원해도 이미 완전히 닫힌 제 마음의 문을 다시는 열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거나 아니면 그 백지의 검은 글씨로 쓰인 유언장에 모든 기대를 완전히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웃 김 여사로부터 그들에 대한 소식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을 구해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듣자 하니 지연의 성질이 많이 누그러졌고 진우도 정말로 철이 든 것처럼 한 가정의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쾌감도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이제 저와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평행선 같았습니다. 제 삶은 하은이의 동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펼쳐나갔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추억이 담긴 그 낡은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한강변에 크지는 않지만 햇살이 가득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는 남산의 부드러운 능선과 한강의 금빛 석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결국 영국에 가는 것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휴학계를 내고 온라인으로 학점을 이수하면서 서울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꿈은 런던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가 하루하루 좋아지시는 걸 보는 게 지금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새 집은 점차 우리 둘의 웃음소리와 삶의 활기로 채워졌습니다. 제가 등록한 문화센터 원예반은 제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를 작은 공중정원으로 가꾸어 부겐빌레아, 제스민, 그리고 각종 허브를 가득 심었습니다. 하은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항상 작은 의자를 가져와 꽃밭 옆에 앉아 제가 들려주는 꽃과 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은이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우리 집을 따뜻하면서도 디자인 감각이 넘치게 꾸몄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구들을 구해와 직접 사포질하고 칠을 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가 젊은 시절 그렸던 이미 상자 밑에 눌려있던 수채화들을 다시 액자에 넣어 벽면 가득 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는 원래부터 예술가셨다니까요. 저는 벽에 걸린 저 자신도 거의 잊고 있었던 풋풋한 그림들을 보며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눈시울은 약간 젖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저와 하은이는 베란다 흔들의자에 앉아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멀리서 석양이 강 전체를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가 보낸 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하은이는 다 읽고 나서 핸드폰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더 이상 돈이나 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툴고 뒤늦은 어조로 제 건강은 어떤지, 겨울이 되니 옷은 따뜻하게 입으라는 안부와 자신이 직접 만든 그다지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는 갈비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할머니, 하은이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를 미워하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가의 그 따뜻한 석양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움. 아마 오래전에 없어졌을 거야. 하지만 용서라고 하기도 좀 그렇구나. 마치 내 손에 있는 어릴 때 넘어져서 생긴 그 흉터 같아.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그 존재에 익숙해졌지만 너는 영원히 기억하잖니. 그때 어떻게 넘어졌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저는 고개를 돌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음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하은아, 사람은 평생 뒤돌아보며 살 수는 없어. 어떤 사람, 어떤 길은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야. 돌아갈 길은 없어. 우리는 앞을 봐야 해. 저는 눈앞에 석양에 물들어 더없이 장엄한 강경치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봐, 앞에 풍경이 얼마나 좋으냐. 하은이는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바라보더니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어릴 때처럼 제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댔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잃었고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자간의 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완전히 새로운 오직 저 자신만의 햇살과 꽃향기로 가득 찬 후반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 하은이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강의 부드러운 저녁 바람 속에서 우리 할머니와 손녀는 조용히 그 해가 수평선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일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례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단호함으로 자신과 손녀를 위해 명확한 경계선을 긋고 노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이야기를 보고 나니 여러분의 마음도 저처럼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 믿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진우가 마지막에 보낸 후회로 가득 찬 메시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그의 진심 어린 참회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후
본능적으로 관계를 다시 맺으려는 시도라고 보십니까? 만약 진심이었다면 그 뒤늦은 깨달음은 용서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정숙 할머니는 최종적으로 미워하지는 않지만 용서하지도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단절을 하는 데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가 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가족 간의 정은 정말 무한정으로 소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상처가 이미 생겼고 신뢰의 거울이 이미 깨졌다면 그 균열은 정말로 복구될 수 있을까요?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를 받거나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정숙 할머니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리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가족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가족이라는 가장 복잡하고도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댓글창에서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